조직 내에서 소통이 잘 된다는 건 마법과도 같은 일이죠. 쉽지 않네요. 쉽지 않죠. 내 자식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데 남하고 소통이 잘 되겠어요? 물론 그럴 때도 가끔은 있습니다. 와이프하고 소통은 안 되는데 이상하게 내 직원하고 잘 되네? 이럴 때도 있긴 있어요. 자, 어쨌든 소통을 하다 보면 이렇게 속이 쓰릴 때가 있죠. 답답해 뒤지겠다 막 이런 거. 저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단 그 주범이 저였던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어쨌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저도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이거는 지켜야 그래도 소통이 1단계는 잘 되는구나 라고 원칙을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알고 계신 걸 제가 리마인드 해드리는 거예요. 소통의 첫 번째 원칙, 상대방이 모른다고 가정하고 얘기해라. 상대방이 나만큼 알 거라고 예상하고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 왜? 상대방은 딴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러니까 주어 빼먹지 말고 주어도 잘 넣어주고 상황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넣어줘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듯이 말을 해줘야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얘도 나만큼 알고 있겠지? 이런 생각에 얘기를 해서 모르네? 이거를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잖아요. 재미있는 사실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는 잘 못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또래끼리는 잘 못합니다. 근데 나와 세대가 다른 분하고 얘기할 때는 잘하더라고요. 애기한테 얘기해 줄 때, 노인분한테 얘기해 줄 때. 그때는 아주 밝은 미소를 가지고 이거를 말이죠. 이렇게 해서 저희는 우회전하셔가지고 아니면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걸 내 동료한테 해주시면 돼요.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이제 와서 밝히는 일입니다만 저는 딸 쌍둥이 아빠입니다. 우와.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도해서 낳은 쌍둥이에요. 시험관 시술 나온 아이들이라서 의도했습니다. 이때는 2020년 코로나가 한창 창궐이었던 때고요. 지금은 이제 52개월 차가 돼가지고 어제만 해도 아빠 하원하자마자 집에 와서 아빠 나는 치마를 입고 싶어 이렇게 바로 치마를 입으러 가는 애를 뜯어 말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죠. 저는 아이들을 직접 육아를 했어요. 와이프는 직장인이고 저는 프리랜서 보다 보니까 아이들을 위한 시간을 좀 잘 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제 일을 좀 많이 줄이고 육아를 더 많이 한 케이스입니다. 와이프는 저랑 같이 이제 1년 공동 육아 하더니 1년 딱 채우고 오빠 나 회사 간다? 이게 복직을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떡하지? 이렇게 됐죠. 왜냐면 그 뒤의 상황을 제가 전혀 예상을 못 했거든요. 무슨 상황이었냐면 매일 애들 어린이집 하원 시간 직전까지 집에 와서 밥 준비해야 되는 일상. 그래서 저는 저녁 삶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도 제가 출강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침 강의니까 그래요. 강의 끝나면 빨리 집 근처 가서 카페에서 일하다가 애들 5시 하원하거든요. 그 전까지 집에 가가지고 오늘 뭐 해먹이지? 냉장고 뒤져야 돼요.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삶을 거치면서 육아 우울증도 시게 알았어요. 육아 우울증. 근데 제가 육아 우울증을 알아보니까 이게 육아 우울증이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걸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한 3개월 만에 적응했어요. 적응했는데 문제는 그 뒤. 애들 키우는 건 적응이 됐는데 나는 집안에 계속 이렇게 있고 세상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네. 뒤처지는 느낌. 세상에서 사라지는 느낌. 그것 때문에 육아 우울증을 좀 시게 알았죠. 어쨌든 그 모든 거 다 극복을 하고 아이들이 이제는 이렇게 됐습니다. 우와. 저는 이런 반응을 너무 좋아해요. 딸 애들 아빠 입장에서 너무 좋더라고요. 저를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이란성 쌍둥이라서 서로 좀 많이 다르고 성격도 많이 달라서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갈등 상황을 전 매일 겪어요. 애들이 하원하고 딱 내립니다, 차에서. 그러면 이 녀석은 아빠 놀이터 뛰어갑니다. 얘는 아빠 여기 풀이 예뻐 하고 주저앉아요. 둘이 성향과 성격이 극과 극이에요. 한 녀석은 조금 꼼꼼한 편이고 한 녀석은 저를 닮아서 뛰어나가는 애예요. 그러니 저는 혼자잖아요. 하나는 뛰어가고 하나는 주저앉고 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놀이터에 딱 가요. 이 녀석은 요즘에는 그네에 빠져가지고 그네를 태워달라고 합니다.
아빠 세게 날아갈 정도로 세게 밀어줘요. 그럼 옆에서 이 녀석도 타고 있어요. 그럼 제가 근처가면 아빠 오지마 밀지마 이런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혼자 또 시소 타러 가요. 그럼 또 저보고 오라고 해요. 가요. 그럼 1호가 또 불러요. 아빠 밀어줘. 서로의 것만 집중하고 있는 그 갈등 상황을 매일 겪죠. 네, 어제도 이제 밥 다 먹이고 간식 먹을 시간에 이제 수박을 줬는데 수박을 끝까지 안 먹겠다고 거부해가지고 그래 그럼 넌 그 다음 후식은 없는 거야. 후식 차는 이제 왔다 갔어. 기회는 사라졌어. 넌 이제 못 먹는 거야. 먹고 싶으면 내일 먹어. 이걸 또 얘기하면서 또 갈등 상황을 겪었죠. 이 딸아이들을 계속 기르면서 전 또 소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 어떤 계기들이 있었죠. 특히 아이들이 말을 못하던 아직 말 떼지 못했던 두 돌 전 때의 일입니다. 저희는 아이들 그 이유식 때부터 이렇게 키우고 있거든요. 밥 먹을 땐 각자 자리에 앉아서 무조건 먹는다. 밥 먹을 땐 TV 못 본다. 밥 먹을 때 앉은 자리에서 벗어나면 밥 없다. 먹기 싫어? 그래? 그럼 오늘 굶어. 이런 식으로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잘 따라와주고 식당에 가서도 돌아다니지 않고 제자리에 앉아서 자기 먹을 거 빨리빨리 먹어요. 왜냐하면 빨리 안 먹어. 앞에 놓인 거를 먹어 치우지 않으면 아빠가 치운다는 거 아니까. 학습이 된 거죠. 저희 부부는 나름대로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집 보면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먹여왔는데 때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처음으로 아이들한테 닭죽을 먹여줬을 때였어요. 일요일에 와이프가 닭백숙을 해서 닭죽 이렇게 끓여가지고 맛있게 식사를 끝냈습니다. 닭죽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음날 아침에 좀 먹이자.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서 킵해두고 잤어요.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각각 이렇게 앉혀주고 닭죽을 하나씩 데워서 줬어요. 이 녀석은 워낙 먹성이 좋은 녀석이라 그냥 두말 없이 그렇게 먹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조금 예민하신 자기 취향이 확고하시고 의사표현이 확실하신 이분이었습니다. 닭죽을 받고 숟가락을 넣어주니까 이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짜요. 고주파로 짜더라고요. 저 그 소리 되게 듣기 힘들어하는데 막 짜더라고요. 식탁 한 켠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짰는데 바로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식탁 한 켠에 애가 좋아하는 애착 인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줬죠. 근데 이 녀석이 지금도 그렇지만 아빠를 화나게 하는 그런 포인트를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식탁 인형 딱 받자마자 근데 그 폼이 이런 식이에요. 네가 아니거든? 이런 느낌으로. 말 못하니까 아마 행동으로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막 짜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인내심이 좀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좀 이렇게 부족해지다 보니까 속으로는 아이씨 왜 이러는 거야 아침부터 좀 죽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서 막 이렇게 그래서 참고 하나 왜 그러니 이름이 하은이거든요. 이렇게 막 했어요. 근데 와이프가 건너편에 앉아있던 와이프가 혹시 이건가 싶어가지고 애착 인형에 있던 자리에 있는 로보카 폴리를 줬습니다. 또 던지더라고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 정도까지 오면 이제 막 이렇게 나올 것 같더라고요. 인내심이 많이 떨어져 있던 그 이제 이성의 끈이 좀 얇아져 있는 그럴 때라서. 근데 다행히 와이프는 저보다 좀 젊어가지고 이 인내심 배터리가 좀 큽니다. 한 번 더 참고 와이프가 이건가 싶어가지고 마침 그 애착 인형과 로보카 폴리 사이에 있던 참깨통을 주었어요. 그거라도 줘봐야죠. 근데 애가 이걸 잡더니 그래도 짜요. 근데 던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이거 달라는 건가? 싶어가지고 참깨통 열어가지고 참깨를 뿌려줬어요. 그제서야 좋다고 먹더라고요. 애가 말을 못하니까 의사표현을 쓰는 방법이 손가락질하고 짜는 것밖에 없어요. 저희는 애 짜는 그런 액션과 바디랭귀지를 알아둘 수가 없잖아요. 유추만 할 수 있지.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전날 닭죽을 먹을 때 저희가 처음으로 깨소금이란 조미료를 저희가 줬던 거죠. 근데 그게 마침 식탁에 그대로 있었어. 얘 눈에 그게 눈에 띄었어. 어젯밤에도 줬는데 왜 오늘은 안 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달라고 의사표시를 했던 거예요. 다만 아이는 말을 할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었고, 저희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 사단이 벌어진 거죠. 만약 저희 딸내미가 아버지 저희는 깨 좀 주시겠어요? 이렇게 했다면 그런 문제는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 있다면.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깨를 주고서 그 상황이 이렇게 시원하게 마무리가 됐는데 여러분한테 한번 되물어보세요.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 관심법 쓸 수 있어요? 자기 속도 자기가 모르는데? 우리 애 마음속을 꿰뚫어 볼 수가 없잖아요. 자녀 키우신 분들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은 새끼 속 들여다볼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몰라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고 유추만 가능하죠. 추정만 가능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을 복귀해가지고 이랬으니까 아마 얘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닐까? 오빠는 내가 왜 화나는지 몰라라고 화를 내는 이 아이가 왜 화내는지 아마 이런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는 거지 100%딱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은 내 속을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내 의도를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가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조직 내에서 보면은 안 그런 척, 나는 원하는 게 따로 있는데 그거 아닌 척, 내 속은 지금 상했는데 상하지 않은 척, 나는 지금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받고 싶지 않은 척,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 거기서 또 갈등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상대방을 좀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배려 차원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해요. 내가 원하는 만큼.